네, 그래서 프로세스 얘기했었죠. 프로세스 얘기했고, 그 클라이언트 서버에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서버에는 서버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런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포트를 열어놓고 그냥 듣고 있는다고 얘기를 했죠. listen, 포트를 열어놓고 듣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웹 서버는 포트 80번이라는 그런 창구를 열어놓고 있으면,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naver.com의 웹 서버 포트 80번에다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는 거죠. 나 지금 데이터 받고 싶은데 줄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하면은 서버가 듣고 있다가 누군가 쑥 들어오면은 그거를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롬 프로세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또는 요즘 프라이버시 아주 민감한 사용자들 위한 브레이브라는 것도 많이 쓰고 있고, 애플 사용자들은 사파리 프로세서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버 프로세스는 이제 HTTP 데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 서버의 프로세스가 떠 있겠죠. 그다음에 P2P 아키텍처에서는 서로의 피어 노드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피어 A가 있고 피어 B가 있고 피어 C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피어 A가 다운로드 받고 싶어 하는 영상을 피어 B하고 C가 두 개가 다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피어 A가 첫 번째 피어로부터는 앞에 50%를 받고 파일의 앞에 50% 예를 들어 파일 크기가 700메가라고 하면 350메가를 받고 두 번째 피어로부터는 뒤에 300메가를 더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결국 자기가 파일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피어가 요청하는 파일을 또 전송을 해주기도 하니까 서버 역할도 하는 거니까 결국은 피어-투-피어 애플리케이션들은 클라이언트 프로세서, 서버 프로세서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클라이언트만 갖고 있는 기기보다는 좀 파워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고받고 하려면은 램도 아무래도 여유가 왜냐하면 디스크에 있는 파일들을 메모리로 올려서 그걸 주고받고 하니까 그죠?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TCP 소켓에다 데이터에 넣어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도 내가 받을 때만 쓰는 메모리보다 줄 때 쓰는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 대역폭도 예를 들어서 파일 여러 개를 주고받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메가, 0.1메가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10메가, 100메가, 1기가 네트워크 대역폭이 있을 때 더 잘 여유 있게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프로세서, 서버 프로세서가 다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켓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몇 번 강의 시간 얘기를 했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있을 때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짤 때 이 소켓이라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면은 TCP 라이브러리를 불러 쓰고 인클로드를 해가지고 .h 파일을 인클로드를 해서 get host by name이라든가 create socket이라든가 이런 함수를 써서 소켓을 생성시키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생성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www.naver.com 아니면 www.google.co.kr 이런 데이터를 사용자가 타이핑한 거를 이 소켓을 통해서 쪼르륵 함수에다 넣어서 호출을 하면은 이 부분은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돌아가는 이 프로세스가 이 소켓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죠? 소켓.
그래서 뭐 여기는 보면은 그 소켓이라는 게 결국은 이 문의 그 문, 도어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그 뭐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은 전구 소켓이죠, 그죠? 전구 소켓, 그래서 형광등, 백열등 소켓이 있고 거기다 전구를 탁 꽂으면은 그, 그 소켓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전력선, 전기선 인프라를 통해서 전구가 불이 반짝반짝 켜지는 거고, 어, 뭐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통해서 어떤 전구가 불이 켜지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켓을 딱 넣으면은 소켓에다가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다가 소켓 그 API 인터페이스를 써서 딱 소켓을 딱 활용을 하면은 그 전구에 불이 반짝 켜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에도 인터넷 기능이 싹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근데 실제로 그 가면서 이제 패킷을 자르고 붙이고 뭐 그 재조합하고 그다음에 패킷 프로세싱 스위칭 하다 보면은 딜레이나 로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능들은 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다 제공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전송이 되느냐, 뭐, 그 다음에 뭐, 드롭이 됐느냐, 패킷이 없어졌느냐, 순서가 거꾸로 갔냐,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서비스들은 다 요 바로 밑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런 그 reliable 데이터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다 알아서 해주고, 그냥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준다? 전구를 탁 꽂는 것처럼 그냥 그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소켓을 생성을 하고 소켓에다 그냥 데이터를 갖다 그냥 함수 호출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듯이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ransport Infrastructure라고 얘기하면 이 Transport 레이어가 인프라로 이미 깔려 있는 거고 전력선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 전구로 탁 꼽는 것처럼 요 인프라, 인터넷 인프라가 다 있고 특히나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트랜스포트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트 인프라를 사용해서 전구를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그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소켓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앱 개발자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다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 안에 그 커널 안에 그 부트 될 때 미리 그 프리 컴파일이 다 돼가지고 그 OS 이미지로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LG나 그 뭐 삼성이나 이런 그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 가서 5G, 6G 이런 거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설계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TCP를 개조를 해서 뭐 성능이 더 뛰어난 TCP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그 뭐 파이버 그 케이블에서 그 용량을 대폭 확장시켰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기술을 하려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대학원생이라든가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 기업 연구원들이 이제 다 개발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기초적으로는 우선 거의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이제 그래서 그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느 컴퓨터에 있는 한 프로세스로부터 다른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죠, 그죠? 서로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 크롬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 수많은 프로세스들, 지금 여러분들이 돌리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 프로세스,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또 뭐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세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 프로세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각각의 프로세스들로부터, 예를 들어서 크롬 브라우저로부터 네이버닷컴에 있는 웹서버 프로세스랑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그 웹페이지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자,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 네이버닷컴의 웹서버로 연결을 해서, 네이버닷컴 웹서버에도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겠죠. 뭐 웹서버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웹서버의 그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그 관찰하는 프로세스도 있다고 가정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뭐 별로 그렇진 않겠지만 관리자가 뭐 잠깐 서버에다가 자기 카톡 프로그램을 띄워서 돌릴 수도 있을 거고,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아니면은 뭐 조금 가벼운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실 cosmos.smu.ac.kr인데, 우리 연구실의 그 웹서버를 접속을 한다고 치면은, 우리 연구실 웹서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들어가서 뭐 데이터 분석하는 그 프로세스를 띄우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력서 같은 파일 같은 거 전송 받아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돌리고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제가 뭐 카카오톡 프로세스 같은 걸 띄우고 돌릴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저희 연구실의 웹서버의 컴퓨터에 들어와서 그 웹서버의 프로세스한테 그 메인 페이지를 주세요, 또는 김현철 교수의 그 홈페이지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뭔가 지칭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칭자가. 그래서 우선은 이 클라이언트라는 게 서버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버의 주소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서버 안에 들어가서 서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실 웹페이지 안에 웹서버 안에 뭐 웹서버 프로세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연구실원 중에 누군가가 게임을 거기서 하고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을 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결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웹서버의 주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웹서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콕 집어서 웹서버 프로세스 주소 그 번호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특별한 어떤 그 페이지를 주세요. 뭐 메인 페이지를 주세요. 뭐 김현철 교수의 홈페이지를 주세요. 또는 뭐 이승원 박사과정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각각의 호스트들은 32비트로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가 있죠. 뭐 1.2.3.4 예를 들어서 뭐 237.120.48.6 이런 IP 주소가 있죠. 그래서 32비트가 있고, 근데 결국 이 IP 어드레스의 호스트만 가지고는, 그 주소만 가지고는 모자라죠. 왜냐하면은 IP 어드레스로 그 어떤 기계인지는 아는데 그 기계 안에 어떤 그 프로세스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 정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 프로세스 넘버도 알아야 되는, 이 웹 서버가 어떤 프로세스 넘버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계 안에서 HWP 프로세스가 프린팅을 위해서 프린팅하는 프로세스에다가 요거를 찍어주세요라고 파일을 보내면, 데이터를 보내면은 프린팅 프로세스가 알아서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 같은 기계 안에서는 그 프로세스 넘버가 다 있습니다. 프로세스 넘버가 있는데 그 부팅을 딱 시작을 하면은 그 initd 하는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 자체가 그
그 부팅을 하는데 최초의 프로세스가 0번인가요? 0번인가 1번인가요? 0번 프로세스가 딱 뜨고 initd 프로세스가 뜨고 그래서 initd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initd 프로세스를 포킹을 하면서 프로세스 자가 증식을 하면서 복사하고 이미지에 올려쓰고 복사하고 이미지 하는 식으로 자가 증식해서 쫙 이렇게 포킹을 해가지고 fork exec 명령을 써서 그 부팅을 하면서 처음 뜨는 프로세스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프로세스 넘버가 뜨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팅이 다 끝나고 나면 대략 이제 프로세스 넘버가 1000번, 뭐 10,000번, 뭐 부팅을 할 때 얼마나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여러 개 띄우냐에 따라서 보통 한 부팅을 딱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되는 프로세스가 initd가 0번 또는 1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부팅 다 끝나고 나면 프로세스가 한 1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00개에서 2000개. 많으면 10,000개. 그죠? 근데 이제 같은 그 기계 안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HWP는 무슨 프로세스 몇 번, 뭐 308번, 그다음에 뭐 MS 워드는 예를 들어 7000번 프로세스, 프린팅 프로세스는 프린터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는 8000번 이렇게 프로세스 넘버를 다 알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부팅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깔려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다른 호스트에서 뭐 프린팅 프로세스라든가 웹 브라우저, 웹 서버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기는 힘듭니다. 실제 프로세스 넘버를 알기는 힘들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IP 어드레스로 호스트 주소는 알 수 있는데 각 호스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의 그 프로세스 넘버는 부팅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 순서에 따라서, 또는 이제 그뭐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지우고 하다 보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 프로세스가 돌아가다가 또 프로세스가 잠깐 먹통이 됐다가 다시 뭐 그 프로세스를 부팅 프로세스만 다시 죽였다 살리면은 다시 띄우면은 뭐 예를 들어서 HWP를 잠깐 껐다가 HWP만 다시 살려고 하면 또 프로세스 넘버가 바뀌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그 프로세스 넘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cosmos.smu.h.kr에 있는 이 호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주고받기 위해서는 IP 주소도 알아야 되고, 지금 그 IP 주소 안에 있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넘버가 부팅할 때마다 바뀌고, 프로그램 하나 깔고 지우면 또 바뀌고, 또 프로그램 또 이렇게 프로그램 잠깐 이렇게 실행 정지시켰다가 죽였다가 다시 살리면 또 바뀌고 하니까 이거를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그 프로세스 넘버를 정확하게 외부에서 알기는 힘든 거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알긴 알아야 이 프로세스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실 홈페이지 cosmos.smu.h.kr 그 안에 수많은 다른 프로세스들이 돌아가고 있고, 걔네들 실행 순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부팅할 때마다 또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포트 넘버라는 걸 씁니다. 그죠? 포트 넘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쓰이는 이 서버 프로그램은 포트 80번, 포트가 항구죠. 항구의 부두, 항구에 있는 부두 몇 번, 부두 가보면은 뭐 부산항 가보면은 뭐 7번 부두, 뭐 8번 부두, 뭐 1번 부두, 10번 부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 고속버스 보면은 승차장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경부 고속도로 터미널 가서 천안 가는 버스들은 뭐 포트 피어 15번 승차장 플랫폼, 그죠? 그다음에 뭐 세종시 가는 버스는 뭐 13번 승차장, 뭐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속터미널 딱 도착할 강남 경부고속터미널 가면은, 서울에 가면은 천안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15번 그 승차장으로 가면은 그 버스가 있다. 그죠? 라는 것처럼 그 포트 넘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트 넘버를 만들고 안에 그 웹 서버를 그 여러 번 뭐 죽였다 살렸다 또는 뭐 새로 띄웠다 뭐 설정을 다시 바꾸고 다시 돌렸다라고 얘기하면은 프로세스 넘버는 계속 바뀔 텐데 포트 넘버는 항상 변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에 있어서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포트 80번을 사용을 하고 메일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포트 25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gaia.cs.umass.edu라는 웹 서버를 쓴다고 치면 이 교과서의 저자분의 그 연구실에서 운영하는 웹 서버를 그 접속을 한다고 치면 IP 어드레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이쪽으로 접속을 해서 gaia.cs.umass.edu를 치면은 DNS 서비스를 통해서 이 IP 어드레스가 도출되고 그 다음에 웹 서버에 컨택을 할 때 자동적으로 이 웹 서버에 컨택을 하면서 TCP 커넥션을 열면서 그 호스트의 포트 80번에 바인딩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 웹 서버를 처음에 구동을 시키면은 그 컨피그레이션 설정 파일에 몇 번 포트의 번호에다가 바인딩을 할 거냐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웹 서버가 딱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런치를 하면서 HTTP 데모를 런칭을 하면서 그 설정 파일 읽어서 포트 넘버를 몇 번에다가 바인딩 묶을 거냐라고 하면은 포트 번호 80이라고 써놓으면은 그 HTTP 데몬 그 서버 웹 서버 데몬이 설정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서 80번 포트가 지금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서비스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은 포트 80번에다가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부터 TCP 포트 80번으로 오는 모든 트래픽은 이 웹 서버가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포트 80번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포트 80 already in use 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서 포트 80번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포트 80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포트를 쓰세요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아니면은 그 다른 포트에 그 포트 80번에 바인딩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뭐 어떻게 그 해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모든 그 웹 서버에 접속을 할 때 그 기본적으로 www.naver.com 또는 cosmos.smu.ac.kr 또는 gaia.cs.umass.edu 연결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포트 80번으로 연결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웹 서버들은 포트 80번에 이렇게 바인딩 돼서 딱 열어놓고 있다가 그 웹 서버,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기계들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놨죠. 그래서 기존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운영체제, 싱글 머신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프로세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뭐 파이프를 사용하든, 뭐 피이프를 사용하든, 아니면 쉐어드 메모리를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아마 운영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배우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서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멀티플 머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기에서 할 때는 그 프로세스 넘버를 알아내기 위해서 포트 넘버라는 걸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기니까 서로 다른 기기의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그 정의하느냐, 몇 프로토콜 명세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노크할 때의 프로토콜, 뭐 약속을 잡을 때의 프로토콜, 그다음에 또 뭐 화장실에 갈 때의 프로토콜, 뭐 수업 중에 뭐 급한 일이 생겨서 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어, 그 수업 중에 질문을 할 때는 손을 들고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죠? 뭔가 그다음에 그 길을 건널 때의 프로토콜도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때는 요즘은 잘 지키지는 않겠지만은 아이들 때는 그 신호등을 건널 때 자동차 그 신호등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근데 어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호등을 건널목을 건너갈 때에는 손을 들고 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잘 안 보이죠. 아이들 작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차피 크니까 운전석에 앉아도 잘 보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 운전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혹시라도 그 급한 마음에 그 아이를 가고 있는 걸 못 보고 어떤 사고가 날 확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가면은 그만큼 그 아이가 더 안전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아이가 그 프로토콜을 가르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질문을 할 때의 프로토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아이가 신호등을 건널 때의 프로토콜이라든가 또는 뭐 그 교수나 아니면 그 다른 방에 이제 들어갈 때의 그 노크를 한다든가 이런 사회적인 프로토콜처럼 이런 그 컴퓨터들도 서로들 간에 프로토콜들이 있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 그런 프로토콜들이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웹 HTTP, 그 다음에 이메일, DNS,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뭐 비디오 스트리밍 프로토콜, P2P 프로토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어떤 명세를 가지고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대략 그 이게 리퀘스트냐 리스폰스냐 뭐 예를 들어 웹페이지를 주세요 하는 타입의 그 그런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그 요청된 웹페이지에 응답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NS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네임 www.smu.ac.kr을 주면은 리스폰스로는 IP 주소를 주겠죠,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리퀘스트하는 타입인지 요청을 서버한테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으로서 서비스를 해주는 건지 이런 그 대표적인 또는 그 P2P 프로토콜에서도 어떤 파일, 내가 어떤 특정 이름을 파일 네임을 가진 동영상 파일을 찾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리퀘스트 하는데 보내는 거고, 그다음 리스폰스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는 그 파일 가지고 있다 또는 가지고 없다, 가지고 있으면 그 파일의 내용을 준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응답. 그래서 요청 응답 타입의 메시지가 사실은 많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 신텍스, 그 문법에 맞는 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문법에 맞게 여러분들 뭐, 약속을 잡는다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텍스에 에러 없도록 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파일 전체를 달라는 건지 부분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파일의 메타 인포메이션, 데이터 인포메이션만 달라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그 또는 뭐 날짜 정보를 달라는 건지 사이즈 정보를 달라는 건지 그런 뭐 한글 정보를 달라는 건지 뭐 영어 정보를 달라는 건지 그런 의미적인 세멘틱스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전달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그 서로 뭐 갑자기 뭐 보통 보면 우리가 약속 잡을 때도 시간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타입의 질문을 뭐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은
뭐 어디서 만날까요? 그래서 뭐 언제 만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뭐 몇 분 동안 얘기할까요? 몇 시간 동안 얘기할까요? 이런 게 이제 그 컨텍스트에 맞게, 문맥에 맞게 이런 그 약속을 정하는 방법들이 다 이렇게 명세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그 보통 사회생활 때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학적인 시스템, 이런 그 공학과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공학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그 평소에 하는 것과 하는 때의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 비슷한 것들을 잡아서 잘 캐치해서 만드는 시스템들이 보통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네트워킹 시스템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소에 네트워킹을 할 때 사용하는 패턴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그대로 휴리스틱을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면은 주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겠죠, 사람들이 사용하기. 그래서 이러한 그것들을 define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그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표준이 공개된 프로토콜의 내용이 전부 공개되어 있는 공개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용으로서 그 proprietary 얘기하면은 저작권이 있는 뭔가 그 상용된 비공개 프로토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카이프 화상 채팅 같은 경우에는 P2P 방식을 사용한 그 최초의 화상 회의 그 시스템이었고 뭐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죠. 벌써 한 만들어진 지 한 17년, 18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스카이프를 거의 한 17년, 18년 썼던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그, 그 P2P 방식을 이용한 화상회의 기술을 자기네들의 그 핵심 기술, 원천 기술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하게도 당연스럽게도 이 웹 서비스, 웹 페이지, 웹 서버 프로토콜 HTTP 하고 이메일 프로토콜 그 다음에 그 IP 어드레스 주소 도메인 네임 www.naver.com IP 주소로 바꿔주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 그다음에 비트로런트 P2P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참 그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공짜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공기도 공짜고 요즘은 좀 이제 좀 공기가 좀 힘들지만 뭐 물도 사실은 뭐 그 굉장히 요즘은 또 생수를 많이 사 먹긴 하지만은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가장 귀하고 가장 이런 중요한 건 다 공짜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웹,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웹이나 이메일, 그다음에 P2P라든지 이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은 초기에 만드신 분들이 그 특허 같은 거 걸리지 않고 다 공짜로 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다 풀어주셔서 우리가 그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공부하는 데도 많이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 스펙을 다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표준 문서를 RFC라고 얘기를 하는데 RFC에서 그 표준 RFC 문서가 1번부터 시작해서 뭐 몇천 번까지 있습니다. 수많은 한 몇천 개의 표준이 있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HTTP 같은 경우에는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RFC 넘버가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HTTP RFC는 뭐 2616번이었다가
뭐 7230번. 그죠? 그래서 그 위키 페이지를 보니까 대략 그 2616번으로 됐다가 점점 이제 그 업데이트가 돼서 뭐 7230번, 7235번, 그 다음에 HTTP2는 뭐 버전에 따라서 뭐 7540번 이런 식으로 표준 넘버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DNS 프로토콜, 그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DNS 같은 경우에는 RFC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1035번, 뭐 1123번, 2181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MTP 같은 경우에는 2821번이네요. 그죠? 2821번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 RFC 그 SMTP 익스텐션 확장한 여러 가지 그 개선된 프로토콜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략 한 6000번까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들을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은 RFC에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트랜스포트 서비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TCP 소켓을 열어서 또는 뭐 UDP 데이터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냥 그 데이터를 쑥쑥 보내면은 그 트랜스포트 레이 바로 밑에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 뭐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성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음 비디오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쉬고 또 다음 비디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관련해서는 요 강의 끝날 때쯤에 그 얘기를 해서 놓도록 할게요. 네.